성중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성중독은 성도착하고 많은 부분들이 비슷해요. 그런데 성중독의 경우 도착과 관리 가장 중점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중독적인 패턴이 반복이 되는 일정한 환경과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건 꼭 있어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건 선생님들 아시다시피 계속 일정 행동들이 반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성중독은 성매매하고 음란물 중독이 있고 자위 중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성매매도 그렇고 음란물 중독도 그렇고 자위 중독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아무 때나 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매매를 갈 때도 주로 가는 시간대가 있어요. 남성분들의 경우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성매매 업소에 다녀오거나 그리고 집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기 전에 들려서 성매매를 하고 집에 가거나 잘 선호하는, 잘 가는 시간대가 있고요. 성중독 중에 음란물 중독 역시 청소년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주로 이 음란물을 많이 보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많이 보는 시간대가 언제냐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래서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면 그때 되게 음란물 많이 보시고요. 저녁에 다 잘 준비하고 씻고 다 이제 하고 자려고 침대에 누워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때 음란물을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자위 역시 특정한 시간대 아침에 일어나면 남성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발기가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일명 텐트를 친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연발기가 되면 그때 자위를 하면서 자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서 자위 중독이 되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중독은 대부분 내가 선호하고 이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 시간대와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경우에는 그 시간대와 상황, 그리고 누구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자주 반복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시는 게 사실은 저희가 중독의 문제를 개입하는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중독은요, 이때 심리적인 어려움을 보시면 우선 나 이 행동 안 하고 싶은데 이 행동을 자꾸 반복하게 돼요 라고 하는 그 반복 행동에 대한 조절력이 많이 없으시고요. 특히 음란물 중독이나 다위 중독 같은 경우는요, 의외로 정서적인 불편함을, 그러니까 정서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중독에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좀 기분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하고 짜증이 나고 할 때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음란물을 보거나 자위를 하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럼 이 행동이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청소년들의 경우에는요, 정체성 혼란이 있을 때도 이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성인하고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기는 하고,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성적 욕구를 느껴지는 거, 그리고 내가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사실은 확인하고 싶어서 일부러 음란물을 더 많이 보고, 또 어떤 친구는 동성애 내가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싶어서 동성애 영상들을 계속 찾아보고, 또 내가 진짜 동성애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성인하고 연락을 해서 동성애 관계를 맺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의 부분은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되는,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자, 중독 역시 대부분 저희가 알고 있는 B군의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선 성격장애하고 자기애성 성격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많고, 이 중에서 특히 자기애성 성격적 장애는 지난번에도 제가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성행위를 통해서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실제 제가 상담을 했던 사례인데 한 여성이 오셨어요. 근데 이분이 뭐냐면 앱을 주로 사용하는데 선생님들이 아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새 데이팅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도 없이 뭐 거의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뭐 거의 몇십 개씩 막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데이팅 앱 중에요. 정말 관계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싶은 목적으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앱이 있고요. 그냥 처음부터 이 앱은 내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앱은 처음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절대 뭐 잘 지내시죠? 뭐 좋아하세요? 취미가 뭐세요? 이런 질문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 앱에 들어가면 키 어떻게 돼요? 몸무게 어떻게 돼요? 사이즈 어떻게 돼요? 자,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너 어디 있어? 나랑 가깝네? 그러면 어디로 와? 모텔 어디로 와? 그리고는 그냥 성관계를 하고 헤어져요. 그래서 이 여성분이
이 앱을 통해서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앱을 통해서 이분이 근데 이 앱을 사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되게 좋아하고 짝사랑하던 남자친구하고 잠시 사귀게 됐어요. 그래서 잠시 회사 내에서 CC로 사귀다가 한 4개월 만에 이 남자가 우리 헤어지자 나 너랑 안 맞는 것 같아 라고 해서 이별 통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이 이 남자를 되게 혼자 짝사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사귀는 걸 되게 좋아하고 있다가 갑자기 단절을 경험하니까 이분이 정서적으로 그 결핍을 해소를 못하니까 이제 아무나 막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팅 앱을 연락을 해서 오전에 만나고 오후에 또 데이팅 앱으로 접속을 해서 남성이랑 또 성관계를 하고 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가 그 성관계에서 만난 남성 중에 한 명이 본인한테 그 얘기를 했대요. 누구누구 씨, 당신은 내가 보니까 이런 관계를 맺을 사람이 아닌 것 같다. 데이팅 앱 사용하지 말고 너 상담을 받아봐라 라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담을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의 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쫙 찾으니까 뭐냐면 엄마하고의 원가족에서 되게 문제가,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남성에 대해서 차근차근 객관적인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상화시키는 그 경향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모든 거를 다 좋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나는 절대 안 돼. 되게 비참해질 거고, 이 사람하고 헤어지면 나는 큰일 날 거고, 앞으로 다시는 이성교제를 못 할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 보니, 이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일방적으로 단절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아, 나는 더 이상 쓸모가 없구나. 나는 더 이상,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하겠구나 라고 하고는 계속 그 일회성 행동을 반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근데 또 문제는 이분이 되게 에너지가 많으셨어요. 되게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은 분이셔서, 그 다음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그 상담 안에서 드렸던 방법은 뭐였냐면, 자, 우리 일을 많이 만들어 보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을 많이 만나는 모임도 자꾸 만들어 보라 그래서 모임에 장도 대보고, 독서 모임도 본인이 열어보고, 또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하고 관련된 스터디 모임도 만들고, 무슨 토론회 장도 열고,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는, 장의 위치에서 운영하는 모임이 많아지니까 이분이 다른 사람하고 성관계가 아닌 관계 안에서, 아, 나 되게 잘하고 있네. 나 지금 썩 괜찮네. 라는 걸 경험하시고 나서는 그다음부터 이 행동이 정말 거짓말처럼 뚝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성 중독의 문제를 다루실 때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어떤 건지를 조금 더 면밀하게 보시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성격적인 특질에 맞춰서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그래서 성 중독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경험하시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처음에는 외로움이나 공허감을 많이 호소를 하시고요. 특히 이 외로움에 대해서 많이 호소를 하는데 저의 경우는 외로움이다라고 내담자가 얘기를 하면 대체 본인이 생각하는 외로움이 어떤 건지를 처음부터 다시 개념을 잡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냥 내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외로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느끼는 외로움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 누가 옆에 없다 그래서 외로움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나를 지지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게 외로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내담자들이 내가 함께 할 시간을 같이 보낼 누군가가 없고 내가 집에 혼자 있고 혼자 시간을 보내면 그걸 외로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외로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경우에는 그 외로움이 과연 내담자가 제대로 외로움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건지, 내담자가 생각하는 외로움의 개념이 어떤 건지는 꼭 파악을 하고 그 외로움은 사실은 네가 말하는 외로움은 진짜 외로움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먼저 알게 해주시고 문제를 이렇게 하나씩 상담을 하시면 훨씬 상담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이분이 일시적으로 쾌감을 얻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는 행동이 어떤 건지 그걸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런 불편한 감정들을 회피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일시적으로 억압하기 위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성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을 끊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채팅 앱 같은 거를 저는 사용을 못하게 하고요. 또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행동들이 밤에 새벽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밤 12시에는 자녀의 핸드폰을 뺏으시고 가져가시고 학생이 아침에 학교 갈 때 그때 핸드폰을 건네주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행동이 자주 일어나는 시간대에 사실은 저희가 문제 행동이 반복되는 요소 하나만 없애도요, 이 행동은 확 줄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부지간이라 그러면 남편이 계속 데이팅 앱으로 원나잇 상대를 계속 찾는다라고 하면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을 저녁에는 가져갔다가 아침에 돌려준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남편의 핸드폰에 통제하는 앱을 깔거나 위치 추적 앱을 깔거나 요새는 그 앱을 깔면 핸드폰으로 뭐 했는지 상대방이 다 알 수 있죠. 어떤 문자가 주고받았는지, 얘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얼마나 시간을 보냈는지까지도 전부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을 서로 각자가 파트너끼리 공유하고 같이 까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행동적으로 저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좋고요. 이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성도착하고 비슷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효과가 있고 저희가 반드시 먼저 해야 되는 건 인지행동 치료로 잘못된 왜곡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문제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 패턴을 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내담자하고 같이 찾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감정에 대해서 외롭다, 뭐 우울하다, 불안하다, 그럴 때마다 중독 행동을 반복할 때는 정서를 같이 다루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상에서 그런 트리거를, 그러니까 이런 성 중독을 일으키는 트리거를 계속 만나게 된다면 그 트리거를 피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자위를 하면서 그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매일 하는 분한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침에 핸드폰을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만 바꿔도 사실은 그 문제 행동이 많이 줄거든요. 그리고 자위 중독에 빠지신 분들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앞으로 자위는 할 건데 자위는 나쁜 행동 아니어서 자위는 할 건데 우리 하나만 뺍시다. 뭐? 음란물 보지 말고 자위합시다. 이렇게 하나씩만 빼도 그 행동이 많이 줄거든요. 자위드여 선생님들 의외로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위를 하려고 그러면요. 많은 남성분들이 와서 호소하는 얘기가 뭐냐면 선생님 자위 잘 안 돼요. 사정을 못 하겠어요 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면요. 남성분들은 대부분 시각적인 거에 되게 약해서 음란물을 보면서 자위를 하면 굉장히 자위가 금방 되는데요. 내가 음란물을 보지 않고 자위를 하려고 그러면 머릿속에서 내가 끊임없이 나에게 성적인 흥분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계속 연상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잘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 한번 하고 나서 우연치 않게 뭐 조금 이제 더 성공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연치 않게 하나 얻어 걸린 게 있는데 어떤 거였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지가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은 그 상상과 몰입을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하다는 대학을 나오시고 되게 유명한 벤처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이 자위중독으로 오셨는데 이분한테 제가 누구누구 씨 그 영상을 빼고 그냥 자위만 하실 거예요 라고 했어요. 그럼 자위가 많이 줄어들 거라고 했더니 이분이 오셔서 그 다음에 하시니까 선생님 말대로 자위의 횟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선생님 자위를 통해서 얻는 쾌락은 더 커졌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세요? 그랬더니 자위를 하면서 이분이 성적 판타지가 있잖아요. 내 성적 판타지가 실현되는 영상을 찾으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내 성적 판타지를 이분이 머릿속으로 계속 이미지를 만들어내면서 플레이를 하는데 그 몰입도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몰입을 엄청나게 하시면서 오히려 쾌락은 더 커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례를 보면서 이 인지가 좋으신 분들은, 머리가 좋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도 몰입을 많이 해서 이게 이런 효과를 내기도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그분 사례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는데, 그래서 계속 여러 가지 내담자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면서 적절한 방법들은 찾으시고 일상에서의 트리거가 되는 것들은 계속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때 치료를 하실 때 반드시 유의하셔야 되는 건 처음에 중독으로 오신 분들은요, 본인이 중독이라는 걸 잘 인지를 안 하십니다. 대부분 아내가 상담을 받아보라 그래서 왔어요. 아니면 이제 아주 정말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으셨을 때야, 제가 중독인 것 같아요 라고 오지만 대부분 자위나 음란물을 보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이거 다 보는 건데 허용된 건데 이게 왜 중독이에요? 라고 하면서
인정을 안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내담자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중독의 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그냥 줘요. 그리고 나서 자, 이거 혼자 한번 체크해 보세요. 라고 하고서 그 문항수가 점수 이상이 나오면 자, 이건 중독입니다. 라고 수치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분들한테는 오히려 아, 내가 중독이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가 인식하는데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독인지 본인이 인정을 안 하실 땐 저희가 객관적인 증거를 들이미는 게 가장 효과적이세요. 그리고 중독은 많은 선생님들 알고 계시죠? 조금 성공했다가 또 실패하고, 성공해서 잘 유지하다가 또 실패하고 하는 일들이 매우 반복이 되는데, 그걸 저희가 실패가 아니다. 요거 저희가 실패도 실수도 사실은 지금 치료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거를 내담자한테 잘 전달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중독의 경우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인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중독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정서를 다루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정서가 불안정하고 우울하고 긴장을 많이 하고 하면 어떻게든 본인의 그 불편함을 해소하고 싶어서 가장 편한 방법을 찾거든요. 그게 바로 성으로 중독적인 부분이어서 감정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중독의 경우에는 반드시 같이 다루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저희가 부부간의 성문제에 대한 그 성격장애 부분을 다룰 거예요. 부부간의 성문제에서도 사실은 성격장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부간의 성문제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 사이에 성욕의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려움, 기능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성적 판타지의 차이가 매우 크고요. 또 서로가 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성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쾌락의 차이가 매우 큽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남성분은 아내하고의 관계에서 아내가 본인이 요구하는 거, 본인이 쾌락을 느끼는 부분들을 다 들어주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인 그 오랄 섹스라는 건요, 선생님들 아셔야 되는 게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여성이 오랄 섹스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그 부분을 파트너하고 어려움 없이 나눌 수 있는 여성의 인구는 전체 여성의 인구의 한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오랄 섹스는 많은 여성들한테 그 거부감을 불러일으키는 성행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이 남성한테 설명을 하고, 너는 아내한테 오랄 섹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강 안에다가 사정하는 거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지금 사정을 못하게 사정하는 걸 싫다 그랬거든요. 오랄 섹스는 아내가 억셉트를 해서 그거를 하고 계시대요. 그럼 이제 제가 이 남편한테 물어봤던 건 전 세계 한 3분의 35% 3분의 1 정도밖에 오랄 섹스를 못 하는데 네 아내는 지금 네가 요구한 걸 들어줬어. 그게 너는 앞에는 들어주고 뒤에는 안 들어줬으니까 안 들어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내는 지금 너를 생각해서 많은 부분을 수용해 준 거야. 근데 넌 대체 아내를 위해서 뭘 했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한 거 없는데요. 그러면 아내가 너하고의 관계에서 남편이 나한테 원하는 성적 판타지를 더 이상 들어주고 싶겠냐? 제가 그랬어요. 너라면 하겠니? 안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얼마나 지금 이기적인지 한번 봐라, 네 행동이. 아내는 네가 원하니까 너를 사랑하는 마음에 너를 마음껏 배려해서 본인이 처음에는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거부했던 행동도 지금 아내는 변화를 했는데 너는 대체 뭐 했니? 그러면 아내가 요구하는 것 너 뭔지 들어보기는 했니? 육아를 도와주니?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내가 같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자 그러면 같은 시간을, 많은 시간을 보내니? 아내가 원하는 뭔가 성적인 행동에 대해서 너 들어보기는 했니? 라고 했더니 이제 그제서 남편이 한 번도 그 생각은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 역시 마지막에 성적 소통이 전혀 부족한 거고요. 아내와 남편 간의 성적 판타지와 욕망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저희가 맞춰서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아내한테 요구하는 성적 욕구를 낮추고 아내가 지금 남편한테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이나 정서를 사실은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부간의 성문제에서는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서로 판타지가 다르고 욕망이 차이가 나고 한쪽이 외도를 하거나 성적 신뢰감이 상실한 경우,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성적인 부분에 대한 소통이 부족한 경우. 특히 우리나라 부부는 성적 소통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떤 분은 실제로 진짜 제 앞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유, 선생님 가족끼리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가족끼리 대체 성관계는 어떻게 하시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해서 불편한 정서들이 어떤 건지를 우선 파악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접근이 왜 필요한지 왜 서로 이 부분을 소통해야 되고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본인의 성적 그 판타지를 표현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편한 행동을 상대가 나한테 요구했을 때 내가 느끼는 정서가 어떤 건지를 반드시 상대방한테 전달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요, 의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성에 대한 인식을 쭉 파악하다 보면 본인이 성과 관련돼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과거의 부정적인 성 경험이나 트라우마가 있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남편분이 성매매를 계속 자주 해서 동거하시는 여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 너 치료를 받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매매에 가는 거는 이제 이게 본인한테 얼마나 손해가 되는지를 알고 나서 그건 줄었는데 이게 줄고 나니까 그다음 뭐가 생겼냐면 이분이 음란물을 계속 보시는 거예요. 성매매 업소에는 안 가는데 음란물을 계속 봐요. 그래서 음란물에 대해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이분이 동거녀한테 하는 얘기는 아, 내가 음란물 보는 것까지 너는 왜 막아? 그거는 나는 이거 되게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라고 그 부분을 동거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음란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쭉 과거의 경험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이분이 처음 음란물을 보게 된 그 시작점이 뭐였냐면 아빠가 음란물에서 나온 거를 이분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빠가 결혼 생활 중에 외도를 하셔서 다른 외도하시는 그 여성하고 성관계 하는 걸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집에다 가지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분이 아빠가 뭔가를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들어가니까 끄니까 저게 뭐지? 라고 해서 궁금해하고 있다가 아빠가 집에 없는 틈에 그게 뭔지를 켜봤는데 그 영상에 아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적 트라우마거든요. 그럼 이분은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성에 대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 여러 가지 왜곡된 경험이나 상처나 음란물에 대한 인지를 바꿀 생각을 바꿀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되게 섬세하게 다뤄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는 반드시 서로가 잘 성과 관련돼서 소통이 안 된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때는 꼭 각자 여성은 여성대로, 남성은 남성대로 개인 치료를 진행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부부가 같이 앉아 있다가 파트너끼리 앉아 있다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내가 이 이야기를 옆에 파트너가 아는 거를 원할까요? 원치 않거든요, 절대. 그럼 이런 부분들은 개인 치료를 통해서 저희가 해소를 해야 돼서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아내는 대체 소통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를 개별적으로 보고 남편과 남편이 소통이 잘 안 될 때는 남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인 소통에 어떤 부분을 힘들어 하는지를 개별적으로 보고 그래서 각자 다뤄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을 먼저 다루고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부분은 커플 치료를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주로 동반될 수 있는 그 성격적인 어려움은요, 회피성 성격 장애가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절대 해결하고 싶어 하지 않고 무조건 피하는 것. 그다음에 의존성 성격 장애. 그래서 성을 통해서 한쪽이 지나치게 다른 한쪽한테 통제당하고 의존하고 그 통제를 계속 받는 거고요. 강박성 성격 장애 역시 성적 행동에 지나치게 모든 규칙과 통제가 있을 경우에도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습니다. 줄리안 로버츠가 나왔던 그 영화 중에 하나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남편이 강박성 성격 장애죠. 그래서 나중에 줄리아 로버츠가 그 헤엄을 쳐서 마치 자기가 물에 빠져 죽은 것처럼 하고 수영을 열심히 배워서 헤엄을 쳐서 그 남편과 살던 섬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본인은 이름을 바꾸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 보면 남편이 강박성 성격 장애가 있어서 성관계를 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 거기서도 보면 남편이 강박성 성격 장애예요. 그래서 막 그 화장실에 수건도 각 잡히게 쫙 걸어놓고
그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할 때 과정이 있죠. 무조건 밟아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 여성이 다 옷을 벗어야 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모든 행동을 해야 되고, 그게 강박성 성격 장애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부간에서 성 문제가 있을 때는 강박성 성격 장애도 의외로 많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사실은 수동 공격성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내분들이 성을 무기로 삼죠. 그래서 남편과의 사이가 안 좋으면 싸움이 일어나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관계를 하고 나서 남편한테 성관계가 되게 불만족스럽다. 너는 매력적이지 않다. 너는 전혀 이성적인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 부부간의 성을 무기로 상대방의 자존감을 계속 깎아내리거나 상대방한테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계속 관계를 단절하는 행동을 하는 것도 부부간에서 나타나는 성격 장애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수동 공격하고 강박성은 다른 도착 장애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고 특히 더 부부간의 성관계에서 자주 보여져요. 그래서 그 사례에서도 보면 아내가 계속 성관계를 거부하면 남편이 그 부분으로 인해서 외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내는 남편이 외도한 것 때문에 계속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관계를 계속 거부하는 패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남편은 대부분 아내가 이렇게 성관계를 거부하면 아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내는 성관계라는 게 내가 정서적으로 지금 어떠한 부분도 해결된 게 없는데 남편이 나에게 계속 성관계를 요구하면 아내가 그때 하는 공통적인 생각은 뭐냐면 내가 성매매를 하는 섹스 파트너가 되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녀가 아니라서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아라고 하시면서 성관계를 많이 거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섹스리스 부부나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 문제가 생겼을 때 대부분의 부부들은 아, 이거 그냥 뭘 해결해. 그냥 이렇게 대충 살지. 그리고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라고 하면서 문제를 계속 회피하는 성향들이 매우 많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요. 부부간에서 남편은 주로 화를 많이 내고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든 아내하고의 성관계를 계속 본인이 시도를 하고 아내가 본인과의 성관계에 응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압박을 넣죠. 가장 치사한 경우는 외벌이인 경우 남성분들이 이 경제권을 가지고 무기처럼 휘두르면서 아내한테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안 준다든가 생활비를 줄인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는 그 TV에서도 보면 뭐 이혼 숙녀, 그다음에 뭐 부부 갈등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도 사실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선생님들이 흔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내의 경우에는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대부분 이걸 통해서 수치감을 많이 경험을 하고요. 또 어떤 여성분들은 내가 남편과의 성관계를 해주지 않으면 남편이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거나 나를 버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 버려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성 문제가 생기는 건 대부분 다 정서적인 단절이 원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감각 집중 치료 같은 경우는 정서적인 부분에 문제는 전혀 없고 단지 신체적으로 관계 자체가 힘든 경우에는 효과적인 거지만 대부분 부부간의 성 문제는 사실은 정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각 집중 치료는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 부부한테는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건 선생님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로 나타나는 행동 패턴들은요, 성에 대해서 계속 한쪽은 일방적으로 피하고, 한쪽은 계속 강압적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피하고요. 여성분들의 경우 그 얘기를 하면 남성분들한테 이 얘기하죠. 너는 머릿속에 그거밖에 생각이 없냐라고 막 공격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남성은 나는 아내하고의 성관계를 통해서 본인이 자존감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분노감을 많이 표출을 하세요. 그래서 이럴 때 치료하시는 방법으로는 성의 반응 주기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성욕의 차이에 대해서도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과 관련돼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괜찮다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조금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다음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을 때는 꼭 반드시 이 부분은 개별 치료와 개인 심리 치료를 통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간에 성 문제가 생기면요. 치료사가 사실은 매우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뭔가 그 여성분들은 오시면 선생님도 여자잖아요. 그러니까 제 입장 이해하시죠? 라고 먼저 시작을 하고 공감을 많이 해줄 거를 기대하고 상담 안에 들어오시는데 사실은 치료를 할 때 부부를 만나면서 어느 한쪽에도 치우쳐지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남성분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시고 특히 자존감에 대한 그 상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저희가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그 입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러시면서 상담을 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를 집에 가서 아내가 남편한테 합니다. 선생님도 내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했어. 그러니까 네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 치료를 하실 때는 특히 성문제하고 관련돼서 치료를 하실 때는 저는 정서적인 공감을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정서적인 공감을 해주면요. 그게 그 다음에 꼭 저한테 다시 화살이 돼서 돌아와요. 선생님 그때 아내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해주셨다면서요. 그럼 선생님은 나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남자에 대해서 뭘 알아요? 이렇게 공격이 다시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아서 또 아내는 집에 가서 제가 남편의 입장에 대해서 남편은 이렇고 충분히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선생님은 왜 남편 편만 드세요? 라고 하면서 또 공격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서 성치료를 하실 때 특히 부부간의 성치료를 하실 때는 치료사가 반드시 이건 아내의 문제다, 이건 남편의 문제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건 두 분의 문제이다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전제를 깔고 접근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신체적인, 생리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되고 신체적인 도움이 필요하거나 병원 세팅에서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적인 조치들은 받게 하실 것. 그 다음에 부부 어느 쪽에든 트라우마가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트라우마는 개별적으로 다루실 것. 절대 부부치료 안에서 다루지는 마실 것.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치료에서의 핵심 이슈인데요. 핵심 이슈에서는 반드시 두 분 사이에 신뢰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잘 안 되기 때문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에 부부 치료를 할 때는 두 분이 같이 오시면 처음부터 올 때부터 아내와 남편을 따로 만나요. 절대 두 분을 한꺼번에 같이 만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분이 같이 들어오면 서로 각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먼저 만나든 아내를 먼저 만나든 만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그다음 아내나 남편을 다시 만나서 이분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아, 개별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각자한테 당신은 이러이러한 개별 치료가 필요합니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개인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서 개인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분 사이에 신뢰감이 회복될 수 있도록 치료적으로 개입을 하거든요. 그게 제가 해본 것 중에는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개입을 하는 건 많이 꼬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부부 치료를 하실 때 두 커플을 같이 개입을 하시는 거는 선생님들 각자의 이제 선택이신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선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양쪽이 서로 성욕의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한테 설득도 시키시고 근거도 들어서 설명하시고 이론적으로도 설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반드시 부부간의 성문제에서 꼭 다루셔야 되는 거는 반드시 윤리적인 경계를 꼭 유지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 외국에서 열리는 성치료 강의를 들을 때 놀랬던 게 외국의 경우에는 한 학기 내내 이 윤리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특히 부부간의 치료, 성문제, 성치료에 있어서는 윤리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외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다루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선생님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자, 부부 치료를 왔는데 남성이 지금 성매매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성추행을 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대중교통 안에서 성추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아내는 전혀 몰라요.
그래서 아내하고의 성관계가 매끄럽지 않은 건 남편이 이런 성추행적인 행동을 밖에서 이렇게 해소하면서 아내하고의 부부관계를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본인이 느끼는 쾌락을 다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내하고의 성관계를 거의 안 하거든요. 자, 두 부부가 왔어요. 자, 그러면 아내한테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성도착적인 행동, 성추행 행동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이거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이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어떤 치료사분들은 선생님 그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행동이니 얘기해야죠. 아니요. 저희 치료사한테는 이제 이분한테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하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게 될 거고 네가 받게 되는 처벌이 어떤 거다라는 거를 적나라하게 알려주는 건 좋지만 치료사는 저희는 이게 법에서 하듯이 저희가 저지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치료사는 반드시 윤리적인 경계를 명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간격을 유지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판결을 내려서 이 사람한테 처벌을 내리고 말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경계를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치료 안에서 어떤 성적인 성희롱이나 성적인 문제에 노출됐을 때는 그 역전이도 잘 다루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적절하게 대처도 하셔야 되고 성 문제를 다루면서 치료사가 수치심을 경험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슈퍼비전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또 치료사는 절대 내담자들한테 진단을 내리면서 그 부분에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라는 거 치료적인 도구로 저희가 진단을 할 뿐이지 그게 이 사람에 대한 판결이나 어떤 저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선생님들이 꼭 기억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정리를 하면 성도착의 경우에는요, 반복적이고 특정 자극을 계속 추구하면서 긴장 해소하는 거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죄책감을 많이 호소하고 성중독의 경우에는 정서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허감이나 무력감, 후회감을 많이 호소를 하고요. 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서로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대화가 단절이 되고 한쪽이 회피를 하고 한쪽이 강요를 하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은 제가 계속 앞에서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설명을 안 할 거고 반드시 선생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치료사는 성치료를 할 때 반드시 모든 통제권을 치료사가 가져갈 것, 절대 내담자한테 휘둘리지 말 것, 내담자한테 휘둘리는 순간 성치료는 더 이상 성치료가 아니라 성희롱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번 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하나씩 알려드릴 텐데, 자, 선생님들 제가 지금 여기 질문을 세 개를 써놨어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질, 그리고 질에 있고 저희 소음순, 대음순의 컬러하고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인데요. 소음순, 그리고 이제 질의 입구는 꼭 분홍색이어야 한다. 이거 당연히 아닌 거 아시고 계시죠? 이 질과 질도 그렇고 소음수는요, 사람의 그 활력도 이 피부의 특징에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상처가 나도 그냥 그게 하얗게 되고 금방 없어지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게 상처가 나면 그게 갈색으로 변하면서 그 상처가 매우 오래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멜라닌 색소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질이나 소음순에도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작은 접촉에도 그 소음순이나 그 대음순이 매우 짙게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성관계를 많이 해도 전혀 그 색깔의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들 그 야동을 보시면 여성 포르노 배우들의 그 초음순이나 그 질의 그 입구 색깔이 핑크빛으로 매우 예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 직업이 포르노 배우예요. 그러면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 색깔은 절대 성관계 그 경험의 횟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질 색깔이 변하면 이건 질병이다. 그리고 또 외음순이, 소음순이나 외음순이 많이 이렇게 늘어지면 그걸 요새는 미용의 목적으로 많이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질의 그 모양은 모든 여성들이 다 달라서 단 한 명도 같은 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질에 대한 이런 미용이 필요한 경우는 가끔 안에 소음순이 너무 이렇게 늘어져서 바지를 입거나 속옷을 입을 때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이렇게 소음순이 늘어지면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거기 찾고 이물질이 끼면서 거기서 굉장히 안 좋은 냄새들이 많이 나서 염증에도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만 저희가 소음순 미용을 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의 여성이라면 소음순 미용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알려드리는 거. 저희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잘못된 장면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성관계를 했다, 성관계의 유무가 질이나 자궁에서 표시가 날까요? 전혀 안 납니다. 네. 가끔 근데 영화에서는 뭐 질을 뭐 초음파를 하고 뭐 자궁을 초음파를 하면 그 성관계의 유무, 경험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멘트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다 거짓말이라서 그런 일은 없고요. 단, 임신을 했다가 임신 중절을 하거나 아니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건 자궁에 흔적이 남습니다. 선생님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저희 임신하고 나면 배 가운데 임신선이 생기죠. 그거 나중에 출산을 하고 나서도 그게 깨끗하게 없어지는 여성도 있지만 어떤 여성은 여전히 그 임신 줄이 계속 있는 여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임신을 하고 나면, 그래서 출산의 유무가 아니라 임신을 하고 나면 자궁에 임신을 했던 흔적은 남습니다. 그래서 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과 관련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정확하게 바로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